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를 할 때 도대체 표본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표본 크기가 몇 명이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표본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의 크기는 연구 내용, 그리고 목적, 그리고 연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구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하는가는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라 많은 표본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적은 표본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경험적 연구 기반의 우리가 설문을 통한 조사 연구라든가 프로그램 혹은 실험 연구 등을 통한 이런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연구는 대표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집단 크기와 특성에 따라 대표성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 모집단 있잖아요. 모집단 중에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 추출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집단이 많은데 표본 추출이 적을 때는 통계 분석에서 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할 때는요. 얼마나 표본 크기가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회귀 분석이든 구조방정식이든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나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대표성을 위해서는 표본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충분히 크면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작은 표본은 큰 표본보다 표본 오차가 적기 때문에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모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많이 수집을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과 노력. 시간과 노력은 결국은 뭡니까? 비용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성이 일단 중요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조사 연구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실험 연구일 때는 표본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어떤 실험, 약을 투여한다든가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뭐 이런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는 크게 이제 많은 표본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이건 왜냐하면 무선화 절차를 통해서 실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선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작위화, 랜드마이제이션이죠. 무작위화인데 그 실험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이 실험용 무선화는. 그래서 무작위로 관찰되는 대상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는 처치 집단 수, 그리고 통계적 검증력,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그 무료로 제공하는 G파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석을 할 건데 표본이 몇 명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검증해도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 크기가 아무리 실험 연구고 무선화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집단에 있어서 표본 크기가 30명 이하다. 그러면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지금 밑에서 설명드리는데요. 표본 크기에 따라 모수와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집단, 이 전체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집단은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가능합니까? 전체 집단을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못 조사하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어요.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 이런 걸 투여했어요. 치료 프로그램.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국내 전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적절한 표본 집단을 정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통계량을 구해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출된 평균, 그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 등을 모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출된 평균이 표본보다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된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표본 크기가 이 모집단 안에서 추출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의 정규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그 각 표본 집단, 통제 실험 이런 집단에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표본일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도저히 내가 30명 이 실험을 하고 이 약을 하는 보통 그 우리가 이제 뭐 의학 투여하거나 그 병원에서 화나 이 치료 사례 이런 연구들을 보면 뭐 진짜 3명, 5명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많잖아요. 의학 논문을 보면.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표본을 구할 수 없어. 30명까지 내가 안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그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떤 뭐 학교 폭력 프로그램 예방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30명 이상이 안 돼. 그러면 10명, 최소 10명에서 30명일 때까지는 정규성 검증이란 거를 통해서 정규성이 검증이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무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명에서 30명까지는 정규성 검증을 통해서 이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수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죽어도 나는 10명 이상은 안 돼요. 9명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의 그 소규모 실험이라고 한다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한다. 근데 비모수적 방법은 분석 방법이 좀 많이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크기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최종적으로 그 학자들이 제시한 표본 크기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